배고파? 바닥에 쏟아진 그 쉰 라면 국물. 그게 네 인생 마지막 만찬이야. 10월 12일 오후 2시, 서울의 하늘은 아무리 빨아도 때가 지지 않는 걸레짝처럼 우중충한 회색이었다. 나는 현대 팰리세이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지하 주차장은 찜통처럼 후텁지근했다. 오래된 고무 타는 냄새와 매연이 뒤섞인 공기가 목구멍을 꽉 막아오며 쉴 새 없이 구역질을 유발했다. 내 손에는 엄지손톱만한 검은색 SD 메모리 카드가 꽉 쥐어 있었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그 작은 조각이 손가락 지문을 파고들었다. 방금 블랙박스에서 뽑아낸, 기계가 돌아가며 뿜어낸 미열이 아직 남아있는 그것이었다. 이 작은 물건을 노트북에 꽂기까지 내 손은 정확히 3번이나 떨렸다. 첫 번째, 카드가 미끄러져 조수석 발매트 위로 떨어졌다.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다가 글러브 박스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아팠을 텐데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심장 뛰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컸으니까. 두 번째, 카드를 반대로 꽂으려 했다. 세 번째, 마침내 딸깍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화면에 폴더 창이 떴다. 나는 오늘 오전 10시라고 찍힌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강도준 그 인간은 용의주도했다. 배터리를 아낀다는 핑계로 블랙박스를 주차 녹화 모드로 설정해뒀고 차 머리는 벽을 향해 바짝 붙여 주차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소리까지 끌 수는 없었겠지? 먼저 옷감이 스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싼 정장 원단과 싸구려 화학섬유 스타킹이 비벼질 때 나는 특유의 소리였다. 오빠, 여기서 정말 괜찮아. 누가 보면 어떡해. 이 목소리. 순간 내 숨이 턱하고 멎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그 익숙함. 이수진이었다. 우리 은별이가 다니는 햇살 유치원 해바라기 반 선생님. 언제나 눈웃음을 치며 나긋나긋하게 말하던 여자. 어제 하원길에 내 손을 잡으며 근별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어요 라며 칭찬하고 내가 직접 담근 간장게장이 맛있다며 2통만 더 부탁하던 그 이 선생님. 걱정 마, 이 시간에는 주차장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 차, 방음 하나는 끝내주잖아. 강도준의 목소리였다. 매일 아침 출근길,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여보, 오늘도 고생해라고 말하던 모범 남편.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아끼겠다며 스타벅스 커피 한 잔도 아까워하고 회사 탕비실 믹스커피만 마시던 가정적인 남자.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느끼함과 다급함이 뚝뚝 묻어났다. 곧이어 지퍼가 거칠게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 이빨이 급하게 맞물리며 미끄러지는 소리가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고막을 찔렀다. 아, 오빠, 살살. 밀폐된 차 안에서 울리는 교태 섞인 신음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증폭되었다.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은별이 도시락을 싸고 남아서 주워 먹은 김밥 꽁다리가 뜨거운 위산이 되어 식도를 타고 역류했다. 나는 벌컥 차 문을 밀치고 나가 옆 기둥을 붙잡았다. 우에. 참을 새도 없이 구토가 쏟아져 나왔다. 회색 시멘트 바닥에 흩뿌려진 토사물에서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무릎을 짚고 허리를 굽힌 채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제멋대로 터져나와 시야를 가렸다. 3달 전이 떠올랐다. 바로 이 주차장이었다. 강도준은 무거운 마트 장바구니를 낑낑대며 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던 날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는 웃으며 내게 말했다. 은희야, 우리 이 전세 대출만 다 갚으면 제주도로 가서 신혼여행 다시 하자. 그때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서 내 평생의 유일한 안식처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그 안식처 안에 다른 여자의 신음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다시 차 안으로 기어 들어가듯 앉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그 45분짜리 지옥 같은 오디오를 끝까지 들었다. 1분, 1초가 무딘 톱으로 내 가슴을 썰어내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은별이 유치원 원비 이야기를 했고
전라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내 몸매 이야기까지 짓거렸다. 자기 와이프는 애 낳고 나서 배 가죽이 축 늘어졌지? 이수진 그 여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오빠는 어떻게 그런 배를 보고 흥분이 돼? 아우, 그 펑퍼짐한 여편네 얘기는 하지도 마, 김새니까. 역시 자기가 허리가 얇아서 만지는 맛이 있어?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배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길고 검붉은 제왕절개 흉터가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다. 은별이를 낳으며 얻은 훈장이자 내 목숨 반절과 맞바꾼 증거였다. 예전 몸매로 돌아가 보겠다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씹으며 아이가 잠든 틈을 타 거실에서 탈진할 때까지 요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눈에 나는 그저 늘어지고 김새는 관리 안 된 아줌마일 뿐이었다. 노트북을 덮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순간 그 위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일그러지고 사람 꼴이 아닌 얼굴. 분노. 아니,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고 싶은 충동이었다.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갈아둔 쌍둥이 칼을 들고 강도준의 회사로 쳐들어가서 그 함부로 놀린 아랫도리를 잘나개에게 던져주고 싶었다. 유치원으로 달려가 이수진 그년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얼굴을 모래 놀이터에 처박아 문대버리고 싶었다. 내 손이 조수석에 놓인 보온병을 움켜쥐었다. 강도준이 깜빡하고 두고 내린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달인 홍삼차가 든 보온병이었다. 쾅! 나는 보온병을 앞 유리창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아무리 강화유리라 해도 거미줄 같은 금이 쩍하고 갔다. 마치 나를 비웃는 거미줄 같았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울어서 뭐해? 운다고 시간이 되돌아오나? 운다고 저 더러운 연놈들이 멈추나? 아니.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여전히 탁했지만 억지로라도 냉정을 찾아야 했다. 지금 가서 난동을 부려봤자 나는 히스테리 부리는 미친년 취급이나 받을 거고 은별이는 감옥 간 엄마나 깨진 가정을 갖게 될 뿐이다. 전세 보증금 대부분은 시댁에서 해줬고 명의도 강도준 앞으로 되어 있다. 이혼한다 해도 전업주 부인 내가 얼마나 챙길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대가였다. 피눈물 나게 뼈저리게 후회할 때가.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이어폰을 꽂았다. 오디오 재생바를 맨 끝으로 끌어당겼다. 옷을 추스르고 나가려던 찰나 이수진이 한마디를 던졌다. 아휴, 빨리 가야겠다. 우리 곰탱이 남편 오늘 수업 별로 없다고 일찍 와서 삼계탕 해준다네. 진짜 귀찮아 죽겠어. 할 줄 아는 건 요리랑 근육 키우는 것밖에 없는 무식한 인간. 곰탱이 남편. 헬스 트레이너. 내 시선이 조수석 수납칸으로 향했다. 거기엔 이수진이 예전에 내게 건넨 명함 한 장이 박혀 있었다. 주변에 운동할 친구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며 남편한테 말해서 할인해주겠다던 그 명함. 나는 꼬깃꼬깃해진 명함을 꺼내 들었다. 검은색 민소매 티를 입고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과장된 근육을 자랑하는 남자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이름, 김태모. 직함, 수석 트레이너. 주소,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근처의 어느 낡은 아파트. 주소를 내려다보는 내 입가에 울음보다 더 흉한 미소가 번졌다. 이수진, 내 남편이 요리밖에 모르는 무식한 곰탱이라고? 어디 한번 보자고. 그 곰탱이에게 불을 지르면 너희 불륜의 둥지가 얼마나 잘 타오르는지. 나는 시동을 걸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닦으며 끼익끼익 소리를 냈다. 마치 다가올 전쟁을 위해 칼을 가는 소리 같았다. 일산의 그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더 낡아빠져 있었다. 외벽 페인트는 반 이상 벗겨져 거무튀튀한 시멘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복도의 센서 등은 맛이 갔는지 내가 발을 쿵 하고 세게 구를 때마다 그제야 마지못해 누런 불빛을 깜빡거렸다. 공기 중에는 푹 삭은 김치 냄새와 1층 치킨집에서 올라온 전내가 뒤섞여 떠다녔다. 나는 302호 문 앞에 섰다. 검붉은색 현관문에는 열쇠수리, 하수구 뚜름 같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색바랜 복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 쿵쾅거렸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 남자가 내 말을 안 믿으면 어쩌지? 욱하는 성격에 나까지 때리면 어쩌지?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오랫동안 아무도 누르지 않았는지 벨소리가 쉰 목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안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낮게 깔린 목소리. 방금 잠에서 깬 듯한 껄끄러움과 본능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수컷의 기운이 묻어 있었다.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벽이었다. 근육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벽. 김태무는 회색 러닝셔츠 차림이었다. 팔뚝의 근육은 단단한 바위 덩어리 같았고 피부 아래 혈관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 영락없이 언제든 물어뜯을 준비가 된 맹수의 형상이었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경계심과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보험 팔러 왔어요.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건가? 말투가 툭툭 던지듯 거칠었다. 낯선 사람을 밀어내는 냉기가 훅 끼쳤다. 나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곧바로 허리를 꼿꼿이 폈다. 나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복수하러 온 거니까? 강도준의 아내입니다. 이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리고 당신 아내 이수진의 내연남의 와이프죠. 김태무의 표정이 굳었다. 사나운 기색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마치 급속 냉동된 것처럼 섬뜩한 정적으로 변했다. 그는 5초 동안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복도의 센서 등이 툭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들려왔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이미 편집해둔 녹음 파일이었다.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확실하게 신원을 증명하는 부분만 잘라낸 것.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선생님 피부는 진짜 미치게 부드럽네. 자기 와이프 그 퍼진 아줌마. 우리 곰탱이 남편. 좁고 어두운 복도에 그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너무나 선명해서 더 끔찍했다. 핸드폰 액정에 희미한 불빛에 비친 김태무의 얼굴을 보았다. 그저 험상궂기만 했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터질 듯이 꿈틀거렸다.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일자로 굳게 다물려 있었다. 꽉 쥔 주먹에서 부두둑 뼈마디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소름이 끼쳤다.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 그가 움직였다. 나를 향해서가 아니었다. 몸을 돌렸다. 쾅. 천둥 같은 굉음이 터졌다. 낡은 아파트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김태무의 주먹이 검붉은 현관문을 강타했다. 단단한 철문이 주먹 크기만큼 움푹 찌그러져 들어갔다. 문틀 주변의 묵은 먼지가 후두둑 떨어져 내 눈을 찔렀다. 그의 주먹에서 순식간에 피가 배어나왔다. 핏방울이 손가락 사이를 타고 흘러먼지 쌓인 시멘트 바닥 위로 툭툭 검붉은 꽃을 피웠다. 시발. 그가 짐승처럼 포효했다. 고통과 굴욕,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뒤섞인 비명이었다. 그 고함 소리에 위층 어딘가에서 개가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그가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다. 두 번째 주먹을 날릴 기세였다. 그만해요. 나는 달려들어 피가 흐르는 그의 팔뚝을 붙잡았다. 근육은 강철처럼 딱딱했고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거 당신 집 문이잖아요. 부서지면 수리비만 나가요. 저런 더러운 연놈들 때문에 돈까지 써야겠어요? 김태무가 멈칫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핏발선 눈동자가 상처 입은 사자처럼 나를 노려보았다. 지금 나 비웃으러 왔습니까? 그가 이를 악물고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도와주러 왔어요. 나는 그의 팔을 놓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내밀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돕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그는 물티슈를 받지 않았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그대로 둔 채 물었다. 뭘 어쩌자는 겁니까?
죽여버리기라도 할까요? 살인은 범죄예요. 감옥 가야 한다고요?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 망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를 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우린 저것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거예요. 처먹은 돈 다 토해내게 만들고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시궁창 쥐새끼처럼 살게 해줘야죠. 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김태무 씨, 당신 주먹은 세겠죠? 하지만 이 사회에서 주먹으로 해결되는 건 별로 없어요. 당신에겐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저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각본 말이에요. 나는 내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한테 머리가 있고 당신한테 힘이 있어요. 우리 동맹 맺죠? 김태무는 침묵했다. 그는 피 묻은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다가 문에 선명하게 박힌 주먹 자국을 보았다. 한참 뒤 그는 내가 내민 물티슈를 낚아채듯 가져가 피를 대충 닦아냈다. 들어오쇼. 그가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다. 집구석이 좀 개판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김태무의 집은 정말로 난장판이었다. 거실에는 덤벨과 원판들이 굴러다녔고 구석에는 싸구려 단백질 보충제 박스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식탁 위에 있었다. 약간 시들기 시작한 꽃다발과 결혼 3주년 축하해라고 적힌 카드,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이러니했다.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남자는 기념일을 챙기겠다고 끙끙대고 있었는데 그 천사표 이 선생님은 남의 차에서 딴 남자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다니.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노트와 펜을 꺼냈다. 첫 번째, 나는 종이 위에 꾹꾹 눌러 글씨를 썼다. 우리는 바다로 갑니다. 김태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바다요. 여행이라도 가자는 겁니까? 아뇨. 왜? 나는 서늘하게 웃었다. 내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다. 그 연놈들이 이번 주말에 강릉으로 뜬답니다. 블루오션 호텔 도션뷰룸을 예약했더군요. 제가 다 알아냈어요. 김태무의 주먹이 다시 꽉 쥐어졌다. 식탁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흥분하지 마요. 내가 그의 손등을 눌렀다. 나도 방 잡았어요. 바로 그 옆방으로. 현장을 덮치자는 겁니까? 현장 덮치는 건 너무 구식이죠. 경찰 와봤자 간통죄도 폐지돼서 처벌도 못해요. 기껏해야 망신 좀 주고 끝날 뿐이지.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마치 완전 범죄를 공모하는 살인범처럼 속삭였다. 우리는 그들의 악몽이 되어야 해요. 트레이너니까 폐활량은 좋으시겠죠? 무슨 소립니까? 데뷔주, 아니 불경 녹음 파일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는 거실 구석에 놓인 묵직한 쇠파이프 같은 운동기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저거 챙기세요. 놈들에게 발기불능의 공포가 뭔지 확실하게 심어줄 거니까. 김태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흉터 같은 그 미소는 어린아이 울음도 그치게 할 만큼 살벌했다. 좋소. 시키는 대로 하죠. 놈들을 조져버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합니다. 좋아요.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갈랐다. 곧이어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서울에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토요일의 강릉, 햇살은 톡가 나올 만큼 눈부셨다. 쪽빛 바다는 반짝거렸고 갈매기가 날아다녔다. 백사장은 수영복을 입은 커플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공기 중에는 짭짤한 바다 냄새와 코코넛 향 선크림 냄새가 진동했다. 나와 김태무는 블루오션 호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평범한 관광객처럼 위장한 채였다. 하지만 김태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10월의 바닷바람보다 훨씬 차가웠다. 우리 바로 옆방 502호가 그들의 방이었다. 우리는 503호. 2분 전 나는 강도준이 이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히히덕거리며 옆방으로 들어가는 꼴을 똑똑히 봤다. 이수진은 샛노란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지난주에 유치원 행사 소품 사야 한다며 내 북카드를 가져가서 극은 바로 그 비키니였다.
진정해요. 나는 김태무에게 차가운 캔맥주를 건넸다. 아직 밤이 안 됐어요. 김태무는 맥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빈 깡통을 한 손으로 우지끈 구겨버렸다. 놈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 이 호텔은 방음이 나쁘지 않았지만 발코니는 뚫려 있었다. 옆방에서 이수진의 역겨운 콧소리가 들려왔다. 오빠아, 바다 진짜 파랗다. 우리 앞으로 매년 오면 안 돼? 그럼 자기가 오고 싶다면 언제든 와야지. 나는 콜라 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파고들어 빨간 페인트 칠이 벗겨질 것 같았다. 매년 와. 내 돈으로 내 남편이랑 자면서 매년 오겠다고? 꿈도 야무지네. 밤이 깊었다. 파도가 갯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묵직해졌다. 시계바늘이 밤 11시를 가리켰다. 인간의 욕망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었다. 옆방의 조명이 은은하게 낮아졌다. 재즈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샤워기 물소리도 들렸다. 김태무는 옆방과 맞닿은 벽 앞에 섰다. 상의를 벗어 던진 그의 몸은 근육으로 된 갑옷 같았다. 그의 손에는 수건으로 칭칭 감은 덤벨이 들려 있었다. 흔적은 남기지 않으면서 최대의 진동을 주기 위한 도구였다. 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벽 모서리에 바짝 붙였다. 핸드폰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파일을 띄워놓고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준비됐어요. 내가 입모양으로 물었다. 김태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복수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옆방에서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나왔어. 지금이다. 나는 재생 버튼을 힘껏 눌렀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남아갈약. 장엄하고 엄숙하며 기괴한 울림이 섞인 독경 소리가 순식간에 벽을 뚫고 터져나갔다. 고요한 심야의 호텔방이 절간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김태무가 움직였다. 둥. 그가 수건 감은 덤벨을 휘둘러온 힘을 다해 벽을 가격했다. 건물 전체가 휘청거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졌다. 깍! 이게 무슨 소리야? 곧이어 강도준의 다급한 고함이 들렸다. 시발. 뭐야? 지진인가?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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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무는 마치 인간 굴착기처럼 미친 듯이 벽을 두들겼다. 쿵, 쿵. 울리는 진동이 독경 소리의 박자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벽을 타고 넘어가는 진동은 공포 그 자체였다. 안 봐도 뻔했다. 한창 분위기 잡고 있던 강도준은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BGM과 지진 같은 진동에 혼비백산했을 것이다. 그 어떤 남자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쪼그라들다 못해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길 게 분명했다. 야, 문 열어. 옆방 미친놈들이야. 강도준이 옆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바지 춤을 추켜올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재빨리 음악을 끄고 김태무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각상처럼 굳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강도준이 복도로 뛰쳐나와 우리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대낮도 아니고 밤에 뭐 하는 짓이야. 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었다. 잠시 후 다른 투숙객의 항의를 받았는지 호텔 직원이 올라왔다.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만 직원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개소리야. 방금 분명히 불경 소리가 났다고. 벽을 때려 부수는 소리도 났고. 하지만 고객님 2층에는 고객님 객실 말고는 오늘 투숙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뒷돈을 쥐어주고 전산상으로만 빈방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해 둔 덕분이었다. 뭐, 아무도 없다고. 강도준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복도는 다시 죽은 듯한 정적에 잠겼다. 나와 김태무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건 덫에 걸린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의 희열이었다. 아직 멀었어요.
내가 나직하게 말했다.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걸렸다. 오늘 밤은 에피타이저일 뿐이에요. 내일 아침 식사가 진짜 메인 요리죠.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다시 해변을 가득 채웠다. 강도준과 이수진은 눈밑이 퀭하게 파인 채 호텔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밤새 시달린 게 분명한 몰골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와 김태무는 이미 식사를 마친 뒤였다. 지금 우리는 해변가에 서 있었다. 내 뒤에는 꽃무늬 셔츠를 입고 책 넓은 모자를 쓴 아주머니 5분이 대기 중이었다.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현지에서 고용한 달바 이모님 군단이었다. 이모님들의 손에는 저마다 길게 말린 붉은색 현수막이 들려 있었다. 준비되셨죠? 이모님들, 내가 물었다. 아유, 걱정 말아요, 처자. 상간녀 잡는 건 우리가 전문이지. 리더격인 아주머니가 가슴을 탕탕 치며 장담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막 바람을 쐬러 해변으로 걸어 나오는 저 개같은 연놈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시작하죠. 이모님들이 순식간에 흩어지더니 능숙한 솜씨로 10m에 달하는 거대한 현수막을 쫙 펼쳐 들었다. 붉은 바탕에 흰 글씨. 큼지막한 궁서체가 햇빛을 받아 유난히 눈부시게 번뜩였다. 경축. 광화물산 강도준 팀장 앤드 햇살 유치원 이수진 선생님, 불륜 여행 대성공. 곧이어 두 번째 현수막이 뒤따랐다. 처자식 버린 참된 가장, 학부모 꼬신 참된 스승. 년놈들이 아주 천생연분이네, 백년해로 하세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휴대용 확성기를 꺼내 김태무에게 건넸다. 당신 차례예요. 김태무는 확성기를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막 모래사장 입구에 들어선 두 남녀를 향해 고막이 터질 듯한 고함을 내질렀다. 강도준, 이수진, 어젯밤 502호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아주 살만 나셨습니까? 그 한마디는 어젯밤의 천둥 소리보다 더 우렁찼다. 순식간에 해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모래성을 쌓던 아이들, 선크림을 바르던 커플들, 오징어를 굽던 상인들까지. 모든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은 두 사람에게 꽂혔다. 강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많은 스마트폰이 치켜 올라갔다.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광경이 마치 성대한 기자회견장 같았다. 안 봐도 뻔했다. 30분도 안 돼서 이 사진들은 국내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을 도배할 것이다. 제목은 내가 네티즌들을 대신해 지어줄 수도 있었다. 실시간 강릉 해변 대박 사건. 불륜 커플 참교육 현장 떴다. 현수막 멘트 보소. 나는 인파 뒤편에 서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강도준이 머리 없는 파리처럼 허둥대며 아주머니들의 현수막을 뺏으려다 힘 좋은 이모님에게 밀려 모래밭에 나뒹구는 꼴을 지켜보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그들의 차 안정사 소리가 담긴 USB를 꺼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강도준. 나는 차가운 금속성의 USB를 만지작거리며 소란스러운 군중을 뒤로 하고 몸을 돌렸다. 마지막 휴가를 마음껏 즐기라고. 서울의 가을비는 강릉의 바닷바람보다 뼈 시리게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셨다. 평소 김치가 짜니 싱겁니 타박하고 강씨 집안의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 못 안겨줬다며 나를 괄시하던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 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퍼질러 앉아 눈물 콧물을 쏟고 있었다. 그 썩을 놈이 어떻게 그런 짓을.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치더니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으로 내 손을 부여잡았다. 은희야, 우리 강씨 집안이 너한테 죄를 지었다. 내가 고생이 많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거울을 보며 수십 번 연습한 피해자의 완벽한 눈물이었다. 소리내어 울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어깨를 가늘게 떠는 것.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냥 우리 은별이가 불쌍해서 아직 어린데 나는 신락 같은 목소리로 흐느꼈다. 사실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다. 바로 지난주만 해도 이 노인네는 전화로 강도준이 일하느라 고생하니 보양식이나 좀 해 먹이라며 며느리가 돈 쓸 궁리만 한다고 쏘아붙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심지어 이웃이 프린트해서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기까지 한 그 해변 현수막 사진을 보고 나니 본인 체면 때문이라도 내 편을 들 수밖에 없었겠지.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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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강도준이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비에 쫄딱 젖은 유기견 꼴이었다. 양복은 쭈글쭈글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목에 대충 걸려 있었다. 언제나 의기양양하던 얼굴은 유통기한 지난 신문지처럼 회색빛으로 죽어 있었다. 여보, 엄마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다. 짝.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다. 현관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매서운 손찌검이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낯짝이 있다고 여길 기어 들어와 시어머니는 아들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 수군거려. 해변에서 딴 년이랑 놀아난 게 내 아들이냐고. 내가 너 때문에 늙어서 무슨 망신이냐. 강도준은 얻어맞은 뺨을 감싸쥐고 음산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은희야, 내가 한 짓이지. 내가 인터넷에 사진 뿌린 거지. 그가 이를 갈았다. 눈인자위가 핏발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독한 년, 나를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이야? 나는 시어머니 등 뒤로 몸을 숨기며 겁에 질린 척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있었다. 매장. 아니지, 사랑하는 여보. 이건 아직 이자노름일 뿐이야. 다음 날 오전 10시, 광화물산 로비.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비즈니스 구역답게 바닥은 대리석으로 번쩍였고 값비싼 커피 향과 돈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은 엘리트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나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누가 봐도 가련하고 청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손에는 남편을 위한 도시락 대신 지휘봉이 들려 있었다. 나는 꽃집 배달원 2명을 지휘해 보통 장례식장이나 개업식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3단 화환 2개를 옮기고 있었다. 어디다 둘까요? 배달원이 물었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 제일 잘 보이는 곳에요. 내가 개찰구 옆을 가리켰다. 점심시간이라 로비는 인파로 북적였다. 그 거대한 화환 2개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왼쪽 화환의 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간 관리의 달인 강도준 팀장님을 광화물산이 키워냈습니다. 오른쪽 화환의 문구는 더 걸작이었다. 낮에는 업무 열심, 밤에는 밭갈이 열심 최강 허리사원에게 이 화환을 바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킥킥대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마침 강도준이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가 그 거대한 화환들과 그 옆에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의 발걸음이 딱 멈췄다. 그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지더니 이내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마치 팔레트 위 물감 같았다. 은희야, 너 미쳤어. 그가 달려와 화환을 밀어 넘어뜨리려 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여보, 당신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러 온 거야.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받는다며? 내가 당신 기 살려주려고 제일 비싼 화환으로 주문했단 말이야.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대박, 저 사람이 그 소문이 강 팀장이야. 인터넷에 뜬 거 봤는데 진짜였네. 와, 평소엔 점잖은 척하더니 진짜 역겹다. 바늘처럼 찌르는 시선들이 욕설보다 더 날카롭게 그를 난도질했다. 강도준은 광장에 발가벗겨져 내던져진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헐떡거렸다.
너 당장 안 꺼져. 바로 그때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렸다. 꺼져야 할 건 당신 같은데? 어느새 회전문 앞에 김태무가 서 있었다. 검은색 쫄티 위로 터질 듯한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의 손에는 전단지 뭉치가 들려 있었고 뒤에는 한눈에 봐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헬스장 관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가 성큼성큼 걸어와 강도준의 품에 전단지를 쑤셔 박더니 남은 뭉치를 허공에 흩뿌렸다. 좌르르.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로비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전단지마다 거대한 QR코드가 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굵은 글씨가 선명했다. 강 팀장과 햇살 유치원 이 선생님의 차한 열정. 무삭제 원본 듣기. 너 이 새끼. 강도준이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치켜들고 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죽여버릴 거야, 인연.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에서 멈췄다. 김태무의 강철 집게 같은 손이 강도준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낚아챘기 때문이다. 우둑.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 아, 강도준이 돼지 멱다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김태무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쓰레기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 강도준을 병아리처럼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강도준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그 비꼬는 문구가 적힌 화환들 사이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여자한테 손을 올려 김태무가 손을 탁탁 털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정적에 쌓인 로비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러고도 내가 남자냐? 경비원들이 달려오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넥타이가 돌아간 채 화환 사이에 널브러진 강도준을 보며 나는 구겨진 치맛자락을 우아하게 정리했다.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차 안에서 나를 펑퍼짐한 아줌마라고 비웃던 남자, 내 카드로 상간녀 비키니를 사주던 남자. 이게 내가 원하던 자극이잖아, 강도준. 이제 온 세상이 너랑 같이 그 자극을 즐겨줄 거야? 한 달 후, 서울에 진짜 겨울이 닥쳤다.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예는 날씨였다. 강도준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사유는 심각한 품위 손상 및 회사 이미지 실추. 이수진 역시 유치원에서 쫓겨난 지 오래였다. 학부모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심지어 집 앞에 썩은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강도준 명의의 집, 차, 예금, 모든 것이 동결되었다. 하지만 내가 한 짓 중 가장 잔인한 건 시댁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시부모님은 아들을 욕하면서도 몰래 돈을 쥐어주려 했다. 나는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식탁에 내던지며 말했다. 어머니, 이 돈은 은별이 대학 등록금이에요. 손녀 학비 빼돌려서 모텔비로 쓴 아들놈 뒷바라지 하시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은별이 데리고 확 죽어버리는 수밖에요.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다시는 돈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빈털터리가 된 강도준은 역시나 쫓겨난 이수진과 함께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월세방에 처박혔다. 내가 그들에게 남겨준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돈이라는 필터가 사라졌을 때 그들의 소위 찐사랑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고 싶었으니까. 겨우 3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다. 누렇게 뜬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퀴퀴한 썩은 내가 진동했다. 유일한 창문은 땅바닥에 반쯤 묻혀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밑창과 흙먼지밖에 보이지 않았다.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방은 냉동고처럼 추웠다. 강도준은 더러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떡진 머리에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멍해 보였다. 맞은편에 앉은 이수진은 휴대용 전기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그들이 오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끼니였다. 아직 멀었어? 배고파 죽겠네. 강도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재촉하지 마. 꼬우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와서 고기 사 먹든가. 이수진도 지지 않고 냄비 뚜껑을 쾅 닫으며 쏘아붙였다. 왕년에 무슨 팀장이네. 연봉이 몇 억이네 하더니 지금은 담뱃값 하나 못 벌어오는 주제에. 뭐라고? 너야말로 낯짝도 두껍다. 내가 꼬리만 안 쳤어도 내가 이 꼴 났겠어. 강도준이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
내 직장, 내 집, 다 너 때문에 날아간 거야. 하. 내가 꼬셔. 이수진이 코웃음을 치며 삿대질을 했다. 내가 아랫돌이 간수 못해서 그런 거잖아. 내 와이프 보고 아줌마라고 무시한 건 너야. 덕분에 내 와이프가 너 감옥 보낸다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냄비 물이 끓어오르며 보글보글 소리를 냈다. 좁은 방 안에 싸구려라면 스프 냄새가 맵게 퍼졌다. 강도준은 체면이고 뭐고 젓가락을 들고 냄비로 돌진했다. 저리 안 꺼져? 이건 내 돈으로 산 거야. 이수진이 그의 손을 쳐냈다. 내 돈. 웃기지 마. 내가 가진 거 다 내 카드로 현금깡해서 챙긴 거잖아. 그건 내 청춘 보상비야. 두 사람은 굶주린 들깨처럼 고작 몇백 원짜리라면 냄비를 두고 뒤엉켰다. 강도준은 이수진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수진은 강도준의 팔뚝을 잇는 힘껏 깨물었다. 와장창. 냄비가 엎어졌다. 벌건 국물이 기름기와 함께 바닥에 쏟아졌다. 엉망진창이 된 그들의 인생처럼. 아, 뜨거워. 이수진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강도준은 그녀를 일으키기는커녕 바닥에 엎드려 흙먼지 묻은 면발을 손으로 주워 입에 쑤셔 넣기 바빴다. 그때 낡은 철문이 둔탁하게 울렸다. 쿵, 쿵, 쿵. 무겁고 힘있는 노크 소리였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바깥의 찬바람이 눈송이를 싣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역광을 받으며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김태무는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울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넘겼고 귀티가 흘렀다. 그 옆에는 금태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강도준은 입가에 더러운 면발을 매단 채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극명한 대비였다. 한쪽은 멀끔한 차림의 복수자, 다른 한쪽은 흙탕물에서 먹이를 다투는 패배한 개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다. 오랜만이네요. 두 분의 김태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더러운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구두에 때가 묻을까 걱정된다는 듯이. 비웃으러 왔냐? 강도준이 웅얼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아니요, 청구서 배달 왔습니다. 김태무가 몸을 비키자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두 개를 꺼내 라면 국물이 엎어진 바닥 옆으로 툭 던졌다. 강도준 씨, 이수진 씨의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로은희 씨와 김태무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두 분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장, 그리고 명예훼손 및 재산 은닉에 대한 구상금 청구 내역입니다. 강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마지막 장의 숫자에 고정되었다. 3억 원, 그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날강도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 그건 1차 청구일 뿐입니다. 김태무가 싸늘하게 말했다. 못 갚겠으면 당신들 남은 인생의 유일한 길은 신용불량자 명부뿐입니다. 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안 되고 비행기도 못 타고 제대로 된 직장은 꿈도 못 꾸겠죠. 지금처럼 평생 시궁창에 처박혀서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이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며 절망적인 통곡을 쏟아냈다. 강도준은 손에 든 서류를 놓치고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기름 둥둥 뜬 국물 위로 허물어졌다. 김태무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조차 없었다. 그저 시체를 보는 듯한 무관심뿐이었다. 천천히 드세요. 그게 아마 당신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따뜻한 밥일 테니까.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코트 자락이 찬바람에 날카로운 선을 그렸다. 문이 닫혔다. 모든 빛과 희망이 문 밖으로 사라졌다.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카페. 안녕하세요. 현실 스나이퍼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은희입니다. 태무입니다. 나는 조명과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의 나는 세련된 단발머리에 피부는 투명하게 빛났고 신상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1년 전 그 칙칙했던 아줌마의 그림자는 바쁜 일상과 성취감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 옆에 앉은 김태무는 여전히 시크한 표정이었지만 셔츠 위로 은근히 드러나는 근육질 몸매 덕분에 채팅창은 벌써 난리가 났다. 김 코치님 너무 잘생겼어요. 은희 언니 오늘 립 컬러 정보 좀요. 두 분 덕분에 저 어제 남편 핸드폰 털어서 증거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유명해졌다. 그 요란했던 이혼 전쟁 이후 나와 김태무는 각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우리는 그 엄청난 이슈 몰이를 이용해 나쁜 남자 감별법과 이혼 상담,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피트니스 팁을 제공하는 채널을 개설했다. 우리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광고비와 공동 구매 수익만으로 강도준이 평생 벌 돈을 이미 1년 만에 벌어들였다. 방송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희 누나, 수고하셨어요. 싱그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뽑은 어시스턴트, 갓 대학을 졸업한 현우였다. 대형견처럼 맑은 눈망울을 가진 그는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패었다. 그가 내게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다. 누나, 밖에 비 와요.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이세요. 차를 받아 들다 우연히 그의 손끝이 스쳤다. 현우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니 황급히 머리를 극적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 오랜만에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얻는 안정이 아니라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기쁨이었다. 고마워. 나는 그에게 싱긋 웃어주었다. 저녁에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갈까? 태무 형이 쏜대. 덤벨을 정리하던 김태무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흘겼다. 왜 또 납니까? 사장님이잖아요. 나와 현우가 동시에 외치고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 길 건너 편의점 처마 밑에 웅크린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낡아 빠진 투명 우산을 든 남자.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등은 굽었고 머리는 희끗희끗 벗겨져 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강도준이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빚 문제를 서로 떠넘기다 이수진과 피 터지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했다.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이제 이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었다. 그가 무언가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빗줄기 너머 그 비싼 유리창 너머에 환하게 불 켜진 카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빛나는 나를 보았고 당당하게 선 김태무를 보았고 내게 헌신적인 젊은 남자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 스친 감정을 읽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영혼마저 집어삼킬 듯한 끝없는 후회였다. 그가 입을 벌려 내 이름을 부르려는 듯했지만 찬바람이 불자 심하게 기침을 하며 새우처럼 허리를 굽혔다. 나는 시선을 거두었다. 더는 그를 보지 않았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는 이제 내게 길가에 굴러다니는 먼지 한 톨만도 못한 존재였다. 은희 씨, 뭐 합니까? 갑시다. 고깃집 자리 없겠어요. 김태무가 차 키를 챙기며 재촉했다. 가요. 나는 몸을 돌려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와 함께 빛과 웃음이 가득한 미래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내 세상은 이미 맑게 개어 있었다.